정봉주의 정치쇼. 안녕하세요. 70억 분의 1의 사나이 마성의 중독성 대체 불가 정봉주의 정치쇼 정봉주입니다. G20, G20 정상회담에 참가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어제 베를린에서 사실상의 남북 정상회담을 제안했습니다. 이런 전공법 제안이 한반도의 위기 상황을 반전시키는 북핵 문제 해결에 입구가 얼마나 좋을까요? 많은 국민들이 현재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자, 금요일 주말의 시작이죠. 불금의 정치쇼. 정치 1도 모르는 분들 정치 9단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103.5MHz SBS 러브 FM. 돈 대도 감옥 안 가는 분들, 합법적으로 돈 주는 분들 스폰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정봉주의 정치쇼 1부 시작했습니다. 여의도 UFC Ultimate Fighting Conference 토론으로 끝장 보자. 오늘 근데 초짜분들이 두 분이 나오셨어요. 자, 북한 ICBM 발사, G20 릴레이 정상회교, 일촉즉발. 여러 정치적 상황이 지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추경 협의 불발, 여당 대표의 발언으로 야3당 일체 대화 거부. 자, 이런 상황에서 여야 의원님들은 어떤 생각을 하실지 각 당 대표 주자들 모셨습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단골 의원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표창원입니다. 예. 자,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예, 저 어려운 자리 나왔습니다. 어렵잖아요. 여기 그 단골 자리가 정용 귀요미 의원이 단골 자리예요. 예. 저 원내 대변인 맡고 계시죠? 예, 이 자리 우리 또 정봉주 의원님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예. 그리고 또 표창원 의원님은 더 유명하시고. 저는 진행자입니다. 예. 전 중립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 박원석 우리 곧 이제 대표가 되실 근데 이 완전히 이제 걱정이 많이 되고 있었습니다. 원래요, 웃으면서 때리는 사람이 무섭다고. 우리 정태우 의원님 무서우시네. 내공이 대단하신 분이죠. 자, 그리고 정의당 박원석 전 의원 현재 당대표 후보. 네, 안녕하세요. 박원석입니다. 예. 그 최민희 의원하고 그 팟캐스트 하는 건 계속 하시나요? 아니요, 지금 최민희 의원이 바빠서 중단했습니다. 최민희 의원이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최민희 의원이 국정기획 자문이 들어가서 바빠 있었고, 하나는 저희가 그렇게나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봉주 의원께서 안 나와 주셔가지고 인기가 떨어져서. 그랬어요? 제가 나오라고 몇 번 그랬는데 이 시간이 안 맞아갖고. 지금 이 분위기가요. 예. 나무 반창회에 옆반회가 온 것 같은 기분입니다. 그러세요? 예. 근데 오늘 바로 이렇게 제일 많이 들어요. 자, 세 분의 의원님과 함께 현안 주제 말씀하는데 가장 소중한 주인은 누구냐 하면 바로 청취자 여러분들입니다.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35 SBS 정봉주의 정치쇼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루라도 문자를 보내지 않으면 손에 가시가 또 친다. 청취자의 문자는 의원들도 춤추게 만든다. 자, 임혜진님 비도 오는데 푸닥거리 제대로 보여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한바탕 푸닥거리하고 끝은 훈훈하게 끝나는. 협치를 이렇게 정치쇼처럼 하면 좋을 텐데. 자, 0054님 시원하게 내리는 빗줄처럼 시원한 정치쇼 만세 항상 응원합니다. 김순아님, 표창원 의원님 나오셨네요. 기대됩니다. 오늘도 속 시원하게 팩트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영대님, 세 의원님 반갑습니다. 자, 정태욱 의원님. 예. 옥이에요, 우게요? 옥. 정태옥. 예. 구슬옥자는 아니고. 예. 비옥할 옥자. 아주 어려운 글자입니다. 문전옥답, 복토, 비옥하다. 이런 뜻인데. 근데 그걸 왜 어렵다 그러시죠? 우리 청취자분들 살짝 무시하는데? 보통 이제 구슬옥자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데 이 비옥할 옥자가 그렇게 쉽게 일반 신문 같은 데서 잘 나지 않는 글자입니다. 제가 어제 누굴 만났더니 이 비옥할 옥자를 가장 일반적으로 쓰고 구슬옥자는 천천히 쓴다 그러던데. 근데 이제 옛날에 우리 학교 교과서에
김상옥입니까 이상옥입니까 근데 시인이 한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저하고 똑같은 이 구슬옥자를 쓰는데 이름에 그렇게 흔한 이름은 흔한 이름 아니다. 예, 한문으로 요즘은 한문을 안 쓰니까 옥자라도 뭐 무슨 한자를 쓰는지는 잘 모릅니다만. 아, 요즘 뜨고 있는 영화 있잖아, 옥자. 이 옥자는 확실히 이 옥자는 그 옥자는 아마 이 옥자가 아닐 겁니다. 정태호 의원님 답변을 너무 진지하게 하시면 말리는 겁니다. 지금. 아니, 그러니까 제가 예능으로 지금 던질 이 때 자리가 옆반방상에 반창회에 내가 지금 온 것 같다는 그러니까 느낌이 옆반에는 드는데. 다 그 평학생인데 그 옆반은 반장이 오신 거예요? 아니에요. 자, 지금 당의 직책이 뭐예요? 당 원내 부대표 겸 원내 대변이라고. 원내 있습니다. 대변인. 아하. 그러면은 자유한국당의 스피커. 예. 근데 그래 해야 되는데 이 30년을 공무원 하던 사람이 공무원 하셨어요? 뭐 표창원 의원하고 비슷하게 저는 이제 행정고시 출신으로 공무원만 정말 이렇게 28년을 하다가 됐는데 이게 제가 지금 여당분들을 폄하하는 말을 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야당 의원은요 이 면전에서 남을 바로 공격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공무원 하던 사람들은 그런 게 전혀 준비가 안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당하는 사람도 옛날에 잘도 했는데 지금 잘하시던데요. 네, 그런데 저희들은 특히 저는 아니 은근히 세게 지금 디스를 하시네요. 공무원 하다가 보니까 어디 공무원은 어디 근무하셨었어요? 저는 서울시하고 안전행정부 그리고 청와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서울시 인천광역시 대구 근데 마지막 자리는 대구 행정부시장 하다가 퇴직해가지고 그래. 그럼 권영진 의원 그 시장하고 같이 했었나요? 예, 그 같이 있었습니다. 저하고 아주 잘 친한 우리 저 후배예요. 그래요? 그러셨구나. 자, 이제 소개 끝났으니까 이제 푸닥거리 들어가겠습니다. 걱정됩니다. 아니, 그렇지 않아요. 훈훈해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꽤 혹독한 조치를 검토 중이다. 자, 원내 대변인 논평에서 정태우 의원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북핵과 미사일 도발에는 김정은이 아파하는 일을 하는 것이 대책이다. 예. 무슨 뜻으로 이런 얘기를 하셨나요? ICBM 쏘실 거예요, 같이? 이제 너무 진지한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정부는 북한의 여러 가지 도발, 핵 개발, 그다음에 이제 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 여기에 대해서 뭐 말로는 이 압박과 대화라고 이야기합니다만은 압박은 그냥 정치적인 레토릭으로 끝나고 대부분의 정책들이 그 대화하자. 그리고 또 대화하면 뭘 주겠다. 그리고 실제로 대화 안 하더라도 뭐 작은 거를 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두 당사자 간에 대화를 오게 하려면은 대화에 왔을 때 내가 아파하는 뭔가를 풀어줄 가능성이 있을 때에 대화가 되는데 이 정부는 너무 북한에 대해서 뭐 퍼주는 이야기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아파하는 거를 해야 된다. 그게 대화가 아니다. 그러면은 진짜 대화를 하려고 하면 북한이 아파하는 게 뭐냐. 북한이 아파하는 거는요. 자기 체제가 흔들리는 거. 체제가 흔들리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거는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주의 사상이 들어가는 것, 그다음에 시장 이제 정신이 이제 퍼지는 거 이런 걸 겁니다. 그리고 또 군사적으로 자기들을 직접적 공격하는 거 이런 거를 제대로 해야 될 때에 북한이 대화에 나오지. 대화에 나올 거다 이런 뜻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느 분이 답? 네, 그러니까 그동안 그 9년간이죠.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하에서 대북 관계가 지금 정태호 의원님 말씀하셨던 이었던 것 같아요. 북한이 아파하는 것들을 하지 이 않는데 정부가 한 게 아니라 지난 9년 동안 아파하는 걸 하겠다. 아파하는 걸 하겠다. 근데 전혀 아파하지 않더란 말이죠. 오히려 더 핵 개발하고 미사일도 ICBM 끝까지 올리고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 정말 그들이 아파하는 것은 무엇일까?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에 미국 타임지에서 표지 모델로 내세우면서 한 말이 있죠.
The Negotiator. 예. 이게 사실은 며칠 전에 그 경남 창원에서도 그 터널 안에서 자기 아들을 인질로 붙잡고 있던 한 남자 1박 2일 동안 경찰관 230명이 계속 대치하면서 설득하고 달랬습니다. 무사히 아들도 구조해냈고 이 사람도 결국 체포해냈는데요. 북한을 지금 정태우 의원님이나 그 자유한국당은 너무 높이 봐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파하게 해야지 너무 강하게 보고. 근데 실제로 저들을 다룰 때는 이런 니고시에이터의 그 협상가로서 인질범을 다루는 전략이 훨씬 더 주요하고요. 예. 그래서 현재 그 압박과 제재라는 것은 유엔과 미국, 중러를 압박해서 북한이 실제로 견디지 못하게 하면서 결국 대화라는 그들이 탈출할 수 있는 구멍을 열어둠으로써 이 한반도 안정과 비핵화 그리고 이 대한민국의 어떤 그 번영 발전 이 부분으로 계속 유도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에서 물론 자유한국당은 계속 그런 이제 좀 강한 목소리 내주시면 저희들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좀 더 같이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강한 목소리 내라는데. 자, 박원석 의원님. 어쨌든 지난 9년 동안 이 얘기 들어가기 전에 지금 초조하잖아요. 자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 말을 안 11일 날 뭐 하는데 뭐 좀 도와주세요. 이걸 깔고 시작을 해야죠. 예. 지금 남북이 중요해요. 뭐가 더 중요해요? 정의당이 지금 당대표 선거 중이고 그러니까. 제가 당선이 매우 유력한 후보 중에 한 명입니다. 지금 온라인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방송을 듣는 당원 여러분, 정의당의 외연을 확장시킬 40대 젊은 당대표 박원석을 꼭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40대예요? 47살입니다. 오, 저는 30대 후반 중후반쯤 봤는데. 눈빛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저랑 좀 그 동년배로 보이지 않으시나요? 왜들 이러십니까? 그런데 자 지금 당대표 선거가 진행 중이에요? 네. 누가 붙었어요? 어제부터 이정미 의원이 이제 지금 20대 국회의원. 예, 이정미만 기억이 나면 어떡하지? 이거 끝나고. 안 됩니다. 박원석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두 분이 붙었어요? 네. 오, 1대1. 지금 그 여성 파원대 여의도가. 지난번에 하태경 의원이 나와서 끝까지 우리 그 봉도사께서 누구가 유력하냐 했더니 말을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상대방 후보의 이름이 계속 남을까봐 본인 이야기만 계속 하고 갔는데 결국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뭐 제가 매우 유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박원석 그 대표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럼 찍어주세요. 온라인은 다 할 수 그래서 있어요. 그 표는 못 찍어주고 사진은 그래서 같이 찍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11일 날 당대표. 네, 결정납니다. 그럼 그 전에 ICBM 또 쏘거나 그러면 안 되겠네? 그러면 안 되죠.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데 여기에 시선이 너무 분산돼 있어요. 자, 남북 문제. 사실 이 문제에 있어서 명목상의 강경책은 지난 9년 동안 쓸 만큼 썼습니다. 그런데 지난 9년 동안 일어난 일들을 보면 북한이 거듭된 핵실험을 했고 거듭된 탄도미사일 실험을 했고 남북 간의 대화는 완전히 단절됐고 그나마 남북 교류 협력의 상징이었던 개성공단이 폐쇄가 됐습니다. 이게 사실은 문제 해결책이 아니라는 게 입증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제재와 압박은 지금 이미 국제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국제적으로 진행되는 제재 압박 이상의 제재 압박을 할 수단도 별로 없어요. 그러면 저는 오히려 우리 정태욱 의원님이나 자유한국당이 되묻고 싶은 게 군사적인 충돌이라도 하자는 거냐. 그건 정말 파국을 부르는 결과를 가져올 거기 때문에 대화라는 건 그리고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라는 거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상황에서 불가피한 상수다. 다만 그 대화를 어떻게 우리가 이끌어낼 거냐 이게 중요한 건데 그동안에는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와 또 박근혜 이명박 그 정부 시절에 어떤 명목상의 강경책이 맞물려서 아무런 진전을 못 이뤄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운전석에 앉아야 된다.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표현을 했었으니까. 그겁니다. 방금 외신 그 속보 들어온 건 감내 못할 제재로 북비핵화 유도하자. 한미일 삼각공조 복원. 내용은 군사적 옵션은 배제하고 평화적 압박을 채택했고 문 대통령은 미중 G2로부터 주도권을 인정받았다. 자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일단 군사적 옵션은 배제하자라고 하는데 한미일이 동의했고 미국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 박원석 의원님이나 우리 표 의원님 이야기하신 것 중에 지난 9년간의 그 보수 정권이 압박 수단이 별로 효과가 없었으니까 바꾸자. 근데 실제로 그 평가를 해보면 압박이 제대로 안 되는 안 됐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우리 지난 한 20년의 교훈을 보면은
북한은 어떠한 경우에도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이번 베를린 선언이 큰 공허하게 들리는 이유가 북한이 국제적으로 체제 보장을 인정해 줄 테니까 대화를 하자. 그리고 예. 남북 정상회담도 하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북한의 진정한 의도는 핵을 확실히 보유하고 국제적으로 핵 보유국이라는 인정을 받음으로써 자기의 체제의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예. 대화를 하면 대화를 하는 대로 압박을 하면 압박하는 대로 끝까지 핵을 계속 이제 추진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여기에 대한 대응은 거기서 뭔가 당근 몇 개 주고 돈 몇 푼 갖다 주고 남북 교류 몇 개 한다고 해가지고 핵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은 아까 방금 이야기했듯이 한미일의 공동 그 입장이다시피 정말 견디지 못할 만큼 확실한 제재를 할 때야만이 이게 핵이 포기되는 거지 대화를 한다고 해가지고 국제적으로 협약을 맺어가 북한의 체제를 보장해 주겠다 이야기한다고 해서 또 북한과 여러 가지 그 경제적인 교류를 한다고 해서 핵이 포기되는 건 아니다. 예.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자 우리 청취자분들이 모르는 표현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레드라인을 밟았냐 넘었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판단들을 좀 한번 좀 궁금하고요. 그러니까 레드라인을 지금 ICBM 1차 실험 성공한 것으로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볼 것이냐 아니면 핵탄두 소형화 그다음에 대기권 재진입 기술 이것까지 다 된 다음에 레드라인을 넘은 것으로 볼 거냐. 기술적 측면을 먼저 보고 우리는 ICBM의 초기 단계에 들어온 것 같다. 근데 미국은 평가하지 않고 첫날은 IRBM이라고 그랬다가 그 다음날 ICBM이라고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새로운 형태의 ICBM. 새로운 형태의 ICBM. 그 레드라인을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 일단 그것만 간단하게들 평가를 해 주시고 그리고 계속 가겠습니다. 우선은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미국 그 틸러슨 국무장관도 그렇고 예. 레드라인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죠. 안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아직까지 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라는 뉘앙스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레드라인이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자면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여차하면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바로 그 직전 상태. 그럼 미국을 방위하기 위해서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럼 군사적인 옵션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태를 레드라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반도의 군사적 충돌이 야기될 그 직전 상태. 우리가 먼저 선제 공격을 당하기 전에 그럴 상황이라면 먼저 저쪽에 핵시설이든 또는 포대든 다 원점 타격을 해서 선제 타격을 했다. 해야 될 상황. 이 상황을 제가 볼 땐 레드라인이라고 보는데 과연 그 상황이냐 아니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정답이 없는 것이거든요. 아직은 유보를 하고 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이 상황이 그러냐 그렇지는 않은 것을 보고 있거든요. 예. 계속 위협하고 압박하면서 레드라인 넘지 마라 라고 밖에는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정 의원님. 저도 표 의원님의 컨텐츠에서 동의를 합니다. 사실은 레드라인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 레드라인을 밟았다고 하는 순간에는 뭔가를 해야 되는데 예. 그것이 우리 한국 입장에서도 마땅한 대안이 별로 없고 미국 입장에서도 그러면 진짜 직접적으로 이 휴전선에서 바로 근처에 있는 서울에 미군과 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데를 바로 군사적으로 공격을 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드라인을 심리적으로는 한번 밟았다고 생각할 겁니다. 사실은. 그러나 밟았다고 대외적으로 이야기를 못할 뿐이지 실제로는 밟았다고 미국은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어떤 판단을 해야 되냐 하면은 정말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을 도저히 용서는 못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군사적인 공격을 직접적으로 하기에는 너무나 위험 부담도 많고 또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수단으로 정말 인내의 수단으로 우리 한번 국제 공조 마차가 마지막 한번 젖먹던 힘까지 한번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평화적 압박이라 그랬어요. 예, 평화적 압박을 군사 옵션을 제외하고 이것이 만약에 실패를 하고 실제로 철이 없는 실제로 굉장히 영악한 김정은이가 ICBM에 핵탄두를 탑재한 것이 정말 미국 본토까지 직접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는 기술이 내가 보기에 1, 2년 내에 된다고
보잖아요. 예. 그래 됐을 때는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사태. 그러면은 미국은 역사상 250년간의 역사를 보면은 전쟁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단호하게 전쟁을 결심했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정말 최악인 상태고 그래서 이 정부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걱정 잘하기를 바랍니다만은 코리아 패싱 이 지금 현재 미국 한미 정상회담 때에도 가가지고 해가지고 우리 주도권을 가지겠다 했는데 예. 미국이 동의했다는 게 아니라 뭐 니는 하든지 말든지 관심 없다는 식으로 지금 나왔거든요. 그때 서로 그리고 그렇게 된 상황에서 계속 국제적인 공조를 통해서 압박을 하는 데서 자꾸 구멍을 내는 이야기를 하면은 미국은 한국을 제외하고 바로 북한과 바로 공격을 하든지 북한을 바로 공격하든지 아니면 북한과 직접 대화를 하든지 중국과 직거래 해가지고 한국이 완전히 이 한반도의 중요한 결정을 하는 데서 그 당사자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우려한다. 우려하기 때문에 국제 공조에 우리가 힘을 모으자. 알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원석 의원님. 이제 북한이 이 탄도미사일 실험을 한 직후에 예. 미국 쪽에서 나온 메시지가 한 3가지 정도입니다. 하나는 이제 평화적 압박을 하겠다. 평화적 압박.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ICBM인 것 같다. 예. 새로운 형태의. 그리고 유엔 안보리 수집을 했죠. 요구했어요. 그 3가지 그 액션에서 읽히는 거는 우리가 군사적 옵션을 검토하는 것을 레드라인이라고 본다면 아직은 이제 그 선까지 건드린 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 중요한 거는 미국으로서도 마땅한 수단이 없어요. 지금 상태에서. 그렇죠. 결국에는 중국의 적극적인 어떤 제재 압박의 동참을 통해서 아까 이제 감내할 수 없는 그런 압박이라고 했는데 예. 그걸 실현시키는 건데 중국은 지금 사드 문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또 그 전략적 이익 이런 차원에서 북핵 문제를 보고 있기 때문에 당장 유엔 안보리에서 지금보다 훨씬 더 강도가 높은 그런 제재 결의안, 새로운 결의안이 채택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인내심을 갖고 대화를 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 예. 우리 정태호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잠깐만요. 우리의 주도권 중요하다. 우리의 주도권은 광고 듣고 2부에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고정하소서 채널. 정봉주의 정치쇼 2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의원님들과 함께하는 여의도 UFC. 자, UFC. 격투기보다도 재미있고, 정치가 이렇게 재밌을 수가 있나?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님, 박원석 정의당 당대표 후보 전 의원님. 제가 소개가 제일 기네요. 예. 왜냐하면요. 정의당 당대표 후보하고 또 의원이라는 것도 소개를 해줘야 되니까. 자, 청취자분들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샵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959님, 정태옥 의원님. 대구에서 시장 보시는 거 봤습니다. 서울에서 대중교통으로 출근하시는 것도 감동받았습니다. 의원님 서민적인 모습 사랑합니다. 이거 그 보좌관 아니면 가족 같은데요? 2959 2959 찾아보세요. 낯익은 뭐하니까. 근데 대중교통으로 다니세요? 서울에서? 서울에서는 그렇게 하고 예. 이제 지역에서는 이제 차가 있어야 되니까 하는데 서울에서는 아침 출퇴근 이외에는 기사가 별 필요 없어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기사를 없앤 게 기사 TO를 일반 보좌관으로 정책 보좌로 바꿨는 말씀 좋게 하는데 서울에서 이거 약간 대중 코스프레 하시는 거 아니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보좌진이나 이제 쓸 수 있는 사람이 제한돼 있으니까 그거를 어느 쪽으로 쓰느냐인데 기사로 쓰면은 사실 기사 외에는 기사들은 또 딴 일을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잘 안 하려고 그러죠. 예. 그런데 출퇴근은 이제 지하철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한데 사실 정책적으로는 일이 할 게 참 많지 않습니까? 실제로 국회의원들 국민을 위해서 놀고 먹는 것 같은데 엄청 바쁘죠. 바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정책 기사 되면 이걸 내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사람을 어디 쓰느냐의 문제인데 좀 알겠습니다. 3724님, 박원석 후보님 다음엔 40대 젊은 당대표로 만나요. 다음 주입니다. 멀리 안 남았습니다. 8672님, 정봉주의 정치쇼도 대화입니다. 대화를 해야 통합니다. 통해야 삽니다. 어디 이거 노회찬 의원님 다른 전화번호인가? 0049님, 오늘도 몰래 정치에 도둑 문자 보내고 있어요. 자, 회사에서 공개적으로 못 들으니까. 컴퓨터에 연결해갖고 듣는, 다른 일하는 척 하면서 듣는다는 얘기예요. 자, 북핵 대응 관련 의원님들 말씀 듣고 있는 와중에요.
다양한 다른 견해들 올라오고 있습니다. 박재일님, 지난 9년간 금강산 관광 중단, 개성공단 폐쇄해서 얻은 게 무엇인가에 오히려 외교적으로 더 불리한 입장만 되었는데 보수 정권이 저질러 놓은 것 정리하는 정부 입장도 생각해 주세요. 5794님, 맨날 주도권을 인정받았다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냉정히 볼 때 있나요? 그래서 어제 베를린 선언 지금 시점에서 너무 빠르고 성급했다고 봅니다. 자, 부정적이고요. 이순열님, 글쎄요, 포주든 압박을 하던 김정은은 절대 핵을 포기할 것 같지 않은데요. 강대국한테 큰 소리 칠 무기가 졌는데 포기하겠어요? 자, 일단 김정은 위원장은 공식적으로 ICBM이나 핵은 포기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 아니겠어요? 아까 박원석 의원님 말씀하시다 중지하셨는데. 예, 뭐 큰 틀에서 지금까지 그렇게 흘러온 거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예.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어쨌든 체제 보장 차원에서 북미 평화협정을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주한미군 철수 이런 거를 자신들의 이제 구호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제 베를린 선언에서 이제 평화협정 얘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베를린 선언은 지금 상황에 대한 어떤 정세적인 판단과 대응이라기보다도 더 큰 틀에서 이 남북 관계나 내지는 한반도 동북아의 평화 비전을 제시하는 거라고 보고, 그런 점에서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북한이 좀 착각에서 벗어나야 되는 게 ICBM이나 핵을 가졌다 그래서 그 자체로서 그 체제가 안정되거나 내지는 국제적 고립을 탈피할 수 있거나 내지는 그 체제가 뭐 발전 가능성이 열리는 게 아니거든요. 예. 고립은 더 심화될 거고 실패한 국가로서의 오명은 더 커질 거라는 거죠. 그런 점을 우리가 잘 설득하는 게 중요하고, 이 북핵 문제에 있어서 우리 정부가 주도권을 갖는다는 건 미국도 건너뛰고 중국도 건너뛰고 러시아도 건너뛰고 우리가 뭘 한다는 게 아니고 테이블 세터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화의 촉진자가 되고 그럼으로써 이게 평화의 길을 열어나가는 그런 안내자가 돼야 된다는데 지난 9년 동안 그런 역할을 전혀 못한 거죠. 못했다. 아하.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베를린 선언에서 이제까지 없었던 의미심장한 제안 2개가 나왔어요. 정상회담 하자. 그다음에 두 번째가 평화협정.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북미 평화협정 체계를 추진하겠다. 자, 이것은 이제까지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금기시하던, 그다음 미국 측도 금기시하던 그런 건데 전공법으로 질렀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시죠. 저는 너무 자르듯이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별로 의미 없는 이야기를 그냥 공허하게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밝힌 그 평화 5대 원칙이라는 게 2002년인가 그때 이제 그 김대중 대통령께서 베를린에서 했던 이야기랑 똑같습니다. 2000년도입니다. 2000년이니까 그때 기본 정신은 뭐냐면은 국제적으로 협약을 통해 가지고 북한의 체제를 인정해 줄 테니까 체제 불안해하지 말고 핵을 포기해라. 핵을 포기하면은 많은 도움을 줄 거다. 경제적으로 도움 주고 모두 주겠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정상회담을 하도록 하겠다. 그다음 미국과의 그 협약을 하겠다. 절대 그 북한 입장에서는 한마디로 턱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북한이 생각하는 거는 북한의 체제를 보장하는 거는 핵을 가지는 것, 그리고 핵을 가졌다고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것이 지켜준다고 굳게 믿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한다는 거는 전제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전제에서 출발했다는 거고,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을 하자는 거, 결국 체리피커, 남북 정상회담의 조건으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지원이나 그런 거 합니다. 그거는 북한은 얼른 따갈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북한이 지금 굉장히 가슴 아파하고 있는 휴전선에서의 그 대북 확성기 방송 이런 거 중단시키라 그럴 겁니다. 당연히 또 이 정부는 얼른 좋다고 해줄 겁니다. 이런 것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미국과 그 북미 이 평화 협상인가 그거를 해주겠다, 또 주선하겠다. 평화 협정을 주선하겠다. 그거는 정말 정확히 어디면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하겠다. 추진하겠다. 그래 주선하겠다 그랬죠. 정확 표현은. 그거는 미국 입장에서는 좀 아마 잘은 모르지만은 받아들이기가 한국이 아니요 오바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오히려 지금 이 정부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미숙한 것 중에 하나가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할 때에 한미 공동선언 안에도 보면은 중국이 그 북핵 문제나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는 문구를 넣었습니다. 이제까지 보수 정권이었던 옛날에 그 김대중 노무현 진보 정권일 때든 한미 간의 협상을 할 때 중국 이야기하는 거는 상당히 자제를 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넣는 거는 중국 입장에서는 엄청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고 그것은 그 공동성명이 나오자마자 그 다음 날 바로 시진핑이 사드 절대 용납 못한다는 아주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이 베를린 가서 신베를린의 선언을 해가지고 미국과 북한과의 그 평화협정을 추진하겠다 이야기한 거는 이거는 굉장히 외교적으로 결례다. 아하. 그리고 미국은 그런 의사가 없고 미국은 어떻게든 국제적인 압박을 강력하게 하자는 입장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바람 빠지는 이 구멍을 내는 이런 것이 아닌가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바람까지 빠졌어요. 정태호 의원님이 본인이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실 전제를 까셨는데 그게 가장 정확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일단은 첫째 절대라는 것은 국제사에 없습니다. 그리고 2000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베를린 선언 이후에 실제로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졌고 그렇죠. 2008년에 영변 핵시설 파괴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 전에 IAEA의 국제 원자력 3월에 기구 베를린 선언이 있었고 6월 15일 날 6.15 공동선언이 있었죠. 네. 결국 그 김정은이라는 사람을 잘 봐야 돼요. 지금 그 전에 이제 그 아버지는 김정일 또 그 이전에 김일성 이렇게 이어져 오는 그 상황에서 상당히 급격하게 젊은 나이에 나라를 맡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내부에서도 지도력에 대한 의심, 의문 들었고 장성택이라는 자기 고모부까지 그 사용시키는 그런 잔인무도함을 보여준 게 뭐겠습니까? 자신의 권력 기반이 안정되지 않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상황에서 현재 의존할 수 있는 것은 핵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것이 영원히 그렇게 될 것이다. 그건 아니란 거죠. 이 사람은 스위스에서 공부를 했고 자본주의를 잘 알아요. 자기 스스로가 과연 북한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고 싶을까? 조금의 어떤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그냥 단정해서 지난 9년처럼 북한은 원래 이런 존재 상수 변하지 않아라고 하고 대응해서 나온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좀 그 분석적으로 전문적으로 가야 되고요. 좀 다종다기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 그럼요. 그리고 그 스스로가 새로운 지도자로서 면모를 과시하고 북한 내에서 자기 지도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그런 그 여지도 줘야 되고요. 미국에서의 소리는 이미 뉴욕 타임스에서 트럼프만 모르고 있다. 북미 간의 직접적인 그 대화가 답이다. 이런 그 사설 칼럼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CSIS에서의 그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에도 호응과 지지와 그런 그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도 지금 G20에서도 얼마나 반갑게 맞이하고요. 시진핑 주석도 물론 한미 간의 정상회담 중에 그 중국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그 이후에 단독 정상회담 둘이 가지면서 상당히 우호적인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는 물론 자유한국당도 그전에 해오시던 것들이 잘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으신 면이 있겠지만 좀 대한민국의 안정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 평화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이 좀 위상 강화를 위해서라도 현재 다각적으로 접근한 전문적인 그런 그 접근을 조금 지켜봐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박 의원님.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은 시진핑이 계속 강조했던 쌍궤 병행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냥 우리가 한중 간의 뜻 조율하지 않고 한미 간의 뜻 조율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표했을 리는 좀 없지 않을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직전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고 또 한중 정상회담이 있었기 때문에 아주 기본적 원칙, 큰 틀의 원칙에 관해서는 교감이 있었으리라는 판단이 들고요. 다만 이제 그런 구체적인 워딩까지 합의를 했느냐. 근데 정상회의에서 그런 건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더불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북한 체제의 특성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거기는 60년 넘게 지금 뭐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당하고 있고 또 끊임없는 자신들 관점에서의 체제 위협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핵 개발과 ICBM 개발로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서 핵 개발과 ICBM 개발을 통해서 얻을 게 없다라는 설득을 계속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설득을 하는 주체가 우리가 돼야 된다. 마찬가지로 미국을 상대로도 중국을 상대로도 한반도에 있어서는 평화가 원칙이다. 여기서 그 어떤 형태의 무력 충돌도 결국에는 공멸의 길이다라는 거를 설득하는 그런 어떤 주도자의 역할을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 그런 원칙을 어제 천명한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는 이견은 있지만
세 당의 입장이 어느 정도인지는 대충 정리가 됐을 거라고 보고요. 자, 이제 푸닥거리 제대로 한번 하셔야죠. 고춧가루 한번 뿌려야죠. 국정원 댓글 재조사. 국정원 TF에서 12가지 주제를 던졌고 그중에 하나가 국정원 2012년 댓글 재조사. 자유한국당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당신들? 어허. 정태욱 의원님. 예. 댓글 재조사 좀 할까요? 저는 이제 이 사태를 이렇게 봅니다. 예. 과거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은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국정원 그 사태 여기 예. 우리 표창원 의원님께서 굉장히 이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피해도 입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사표 내는 걸로 됐지만 아마 그 이면의 과정에서 있었다고 생각하고 바로 그 다시 뭐 조사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이 나오게 된 배경이 그 국정원 적폐청산 TF에서 7가지 사태를 재조사하겠다고 하면서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그 7가지가 하나같이 뭐냐면은 전 정부에 대해서 치명적인 공격을 하는 것과 전 정부 사람들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공격하는 내용들입니다. 보복 정치다. 예,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그때 그것이 해픈투비 문제가 다시 뭐 어떤 사태가 나타나 가지고 수사를 재개한다든지 조사를 재개를 하면 되는데 지금 표적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7가지라는 게 국정원 댓글 사건, NLL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이거가 그때 당시 자기들 굉장히 현 정부가 힘들었지 않습니까? 그 문제, 그다음 국정원의 보수단체 지원 의혹, 박원순 서울시장의 그 좌편향 시정 운영 실태에 대한 뭐 조사, 그다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국정원 불법 그 해킹 의혹, 그다음에 이제 최순실 국정농단 비호 의혹 이거 전부 다 뭐냐 하면은 현 정부가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내용이고 이것이 어떻게든 결론이 나왔을 때는 현 야당 내지 범보수의 치명타를 주기 위한 거다. 그렇게 됐을 때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야기했는 그 정치 보복을 안 하겠다라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역사를 보면은 이런 느낌이 듭니다. 연산군 때 조의제문이라 읽는다면 조의제문이라는 거를 그 사촉에 찾아내가지고 수많은 선비를 죽였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는 아마 자기 그 연산군 입장이자 친할아버지 세조를 그 했으니까 그럼들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고 정의를 바로 세웠다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역사적으로 시간이 지나보면 보복한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 되듯이 이 지금 새 정부가 들어서 할 일도 많은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뭐 북핵 문제도 있고 일자리 창출도 있고 이래 되는데 이렇게 하는 거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제는 좀 보복하지 말고 정권 잡았으면 됐지 않습니까? 잡아가지고 또 그거 정권 내주고 안 그래 슬퍼하는 사람들한테 또 그냥 잡아가 그 뭐 쇠고랑 채워가지고 꽁꽁 묶어가 가는 모습 보였을 때 그게 우리 평소 때 그 표창원 의원님 이야기는 정의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정의와 분노에 찬 정의는요. 또 상대방한테는 가슴에 응어리를 주고 이제는 그만해야죠. 정권 잡았으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진짜 문제가 된다면은 그것이 사건화 됐을 때 조사를 하면 되지. 이렇게 7가지를 아예 리스트를 넣어놔 놓고 공격해대는 거는 이게 그리고 또 이 정권에서 이게 뭐 진상이라고 밝혀봐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진상이라고 보다도 또 새로운 정권이 과거 정권 편향되게 조사했다고 생각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박원석 의원님, 그러나 국정원의 입장은 자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관여하지 말라고 계속했는데 어떠한 연유인지 계속 국내 정치에 개입했고 결정적인 정치적 상황일 때만 개입했다. 지금 이제 정태욱 의원님이 거론하셨던 지난 정부 시절에 국정원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 문제들 이거를 정확히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만큼 사실은 국정원이 나쁜 짓을 많이 한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많이 한 거고. 적폐청산이라는 게 물론 그게 정치보복으로 비춰질 수 있는 그런 문제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구조적으로 이게 바로잡아야 될 문제, 국정원은 한 나라의 정보기구입니다.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업무를 뭘 하는지, 돈을 어떻게 쓰는지조차 일반 국민들은 알 수 없는 그런 비밀스러운 영역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권력을 동원해서 국내 정치에 개입하고 그것도 선거에 개입했다는 것은 국정원의 미래를 위해서도 반드시 진상을 밝히고 잘못을 바로잡아야 되는 일이지 이걸 정치보복이라고 얘기하는 건 좀 과도한 그런 주장이
진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정치 보복이라면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촛불 집회가 크게 일어났지 않습니까? 쇠고기 수입 반대. 저도 그것 때문에 감옥 갔다 온 사람이에요. 그래요? 그렇죠. 전과자네? 그렇죠. 전과자 방송에 나오면 어떡해? 아니 지금 진행자도 전과자시면서 저한테 그러세요. 그러니까 정봉주 의원님이 당한 게 정치 보복이에요. MB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그랬나요? 그리고 촛불의 배우가 노무현 정권이다. 이러면서 결국은 노무현 정부에 대한 대대적인 사정을 하고 그게 결국 비극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저렇게 돌아가시는 그런 사건이 내가 일어났잖아요. 국정원 수준이었네. 이런 게 정치 보복이지. 국가기관이 예.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한 것에 대해서 그럼으로 인해서 국가기관으로서의 그런 어떤 공적 책임과 공적 역할을 포기한 이런 모습을 바로잡겠다고 진상조사에 나서는 건 정치보복이 아니죠. 알겠습니다. 표창원 의원님. 네, 지금 국정원, 검찰, 경찰, 국가 권력의 그 개혁, 이건 국민 여러분께서 가장 높이 이 순위에 올려놓은 새 정부의 과제잖아요. 검찰 개혁과 국정원 개혁. 그렇죠. 그런데 이제 개혁을 하려면 과거는 다 묻어두고 이제부터 앞으로 이거는 개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진상을 정확하게 밝혀내야 무엇이 어떻게 왜 잘못됐는지를 알아야만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또 사람 인적인 개혁을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새 정부가 국정원을 과거처럼 국내 정치에 이용을 하고 자유한국당이나 뭐 바른정당이나 다른 야당 의원님들이 뒷조사를 하고 그래서 추경이라든지 정부조직법 통과에 찬성하도록 만들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거 절대로 하지 않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못하게.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과거에 어떻게 해서 국정원이 북한 휴민트 전부 오히려 다 뭉개버리고 간접 조작하고 오히려 북한 이슈를 허위로 거짓으로 NLL을 포함해서 국내 정치에 이용을 해왔는지 예. 누가 관여를 했는지 어떤 시스템에서 그렇게 되었는지를 밝혀내야만 그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지 못하도록 하고 오직 국가를 위해서 안보를 위해서만 활용하는 강한 국정이 될 수 있거든요. 예. 그 부분을 조금 뭐 자유한국당 정태우 의원님 말씀 충분히 저는 공감하고 이해합니다. 그런 우려를 가지실 수 있어요. 하지만 결코 보복을 위한 조사는 아니다라는 거 좀 지켜봐 주시면 그런 진상이 다 드러나고 개혁안이 다 나오면 아마 이해하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분의 의원님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여의도 UFC 8834님 여야를 떠나서 팩트 위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보 성향이 강한 택시기사입니다. 자 0054님 시원하게 내린 빗줄처럼 시원한 정치쇼 만세 항상 응원합니다. 이진규님 우리 해외에서 많이 들어요. 호주 브리즈번에서도 비가 추적추적 내립니다. 추워요. 브리즈번은 우리나라 CF 광고로 찍는 아주 명소죠. 골드코스트가 있는. 지금 그쪽은 겨울이죠. 그런가요? 예. 네. 오, 남반구라서 남반구라서 우리는 그러네요. 반대죠. 겨울이면 겨울비는 아주 뼛속까지 파고 들어오는데. 예. 아주 춥다고 합니다. 이거 가보셨어요? 박원석 의원님? 가봤습니다. 의원 시절에? 아니요. 제 동생이 사실은 호주에 삽니다. 아, 그래요? 네, 동생 집에 놀러 가봤습니다. 그럼 동생이 그 집안은 호주인가요? 아재 개그. 정태우 의원님 지금 잘 모르겠어요. 당황하셨어. 저는 지금 나무 반창에 와 있는데요. 이 3대1로 이. 아, 그럼 박사님, 봉도사님 일주일 만에 정치구단 만들어주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당최 모르겠어요. 왜일까요? 더 열심히 들어야 하는 걸까요? 자, 정태우 의원님, 반론. 예, 아까 이제 국정원, 검찰, 경찰 개혁해야 된다. 뭐 인정을 합니다. 개혁해야죠. 항상 역사는 진보해야 되는데. 근데 이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하는 일반적인 패턴이 있습니다. 예. 이 개혁 대상이라고 찍은 대상들에 대해서 약점을 하나 팍 잡아가지고 완전히 묵삽을 내놔놓고 찍소리 못하게 해놔놓고 이제 자기 의도를 끌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검찰 개혁을 회식 사건 때 그러면 판공비 실제로 다 관행적으로 나눠줬던 그거를 잡아가지고 딱 잡아가 발표를 해놔놓고 중요한 그 서울지검장과 검찰국장을 완전히 이제 묘실 사람으로 만들어놔놓고 한다든지 그다음 경찰개혁 물대포 선거 하나 딱 잡아가지고 딱 찍소리 못하게 해놔놓고 하고 그러니까 국정원 개혁도 또 똑같은 겁니다. 실제로 개혁하는 방법에 있어가지고 뭐 이제 지금 아까 이야기하신 박원석 의원님이나 우리 두 분 사실 우리 개인적인 피해 입었죠. 그럼 뭐 충분히 이해하고 그때 죄송한 부분도 있고 이러지만은 그러나 이런 식으로 하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거기에 또 다른 나는 적폐가 쌓인다고 생각합니다. 그 상대방이 또 가슴에 한이 됩니다. 제가 자유한국당에 와가지고 야당이 되고 난 다음에 가장 우리 골수 지지자들한테 많이 듣는 말들이 뭐냐 하면 너들이 여당일 때 그렇게 야당한테 당했는데 너들은 왜 그렇게 밖에 못하느냐. 거꾸로 이야기하면 아주 강경한 여당에 대한 공격 내지
여당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하기를 주문하는 겁니다. 이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 저는 사실은 참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힘듭니다. 그거를. 그러지 마시고 이거 정상적으로 국정원 개혁해야 된다면은 국내 정치 개입이 왜 구조적으로 왜 그랬는가. 그죠? 그러면 국내 정치 개입을 안 하지만 국정원을 없앨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국제적으로 문제될 때는 그러면은 그 북한 정보나 중국 정보나 미국 정보나 일본 정보를 어떻게 더 수준 높게 그 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또 이 뭡니까? 이 정보라는 것이 이제는 전부 다 그 SNS라든지 그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라든지 제도적인 계획하고 그래도 아까 이야기했듯이 국정원 예산은 몇 천억이 되는 게 전부 다 정보비라는 이름으로 포괄 덩어리째 심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그러면은 어떻게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할 것인가 이런 것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당했으니까 그대로 보복하면 또 해픈 투비 또 세월이 지나가지고 자유한국당 내지 보수가 정권 잡으면 똑같은 가품을 하는 것이 과연 역사의 발전이겠는가. 알겠습니다. 저는 그런 역사의 발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출연자들 문자 유발자들 문자가 평소 대비 100개는 더 오고 있어요. 지금 의원님들이 춤추고 있습니다. 자 1298님 정태욱 의원님 팬 나왔어요. 팬. 정태욱 의원님 지역구 주민입니다. 표창원 의원님 말이 사이다라고요? 저는 정태욱 의원님 말이 사이다인데요. 표창원 의원님 왜 까고 들어가지? 저는 뭐 얼마든지 자, 감사드립니다. 자, 네. 알겠습니다. 국정원 의조사 문제에 대해서 요 정도로 의견들이 다른 의견들이 있다 하고 이제 홍준표 당대표 출범했어요. 또 이게 너무 반짝이 이야기다. 얘기 좀 할까요? 얘기 좀 할까요? 이게 자유한국당 선전이에요. 야, 그럼요. 근데, 아니, 정우택 원내대표는 모처럼 홍준표 대표가, 협조할 건 협조하고, 이렇게 좀 우호적이고 긍정적인 발언을 했더니 느닷없이 원내는 내가 알아서 할 거다. 근데 그렇게 좀 진짜 이견이 있어요? 네, 제가 당 대변인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원내 대변인이에요. 당 대변인이 아니에요. 원내 대변인으로 우리 자유한국당은 원칙에 있어가지고는 새 정부가 출범하는데 새 정부가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실 인사는 대통령 중 비적 국가에서는 대통령이 하는 거고 그리고 또 대통령이 일을 하려고 하면은 예산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당대표 취임함으로 인해 가지고 홍준표 당대표께서 원칙적으로 인사 문제나 예산 문제에서 정부에서 협조를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약간 덕담성 발언한 거죠. 예,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정우택 대표는 지금 현재 전투 중이지 않습니까? 사실 솔직히 이야기해 가지고 그래 됐을 때에 현 정부가 너무 심하다. 그렇게 판단을 하시니까 우리가 좀 이 야당이 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사실은 뭐 다 의원 해보셨고 그래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여당이 협치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협치하려고 하면 최소한 이 정도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강경하게 자꾸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서 했기 때문에 저는 뭐 큰 틀에서는 상호 모순되지 않는다. 알겠습니다. 자, 반대 비판 의견도 우리 정 의원님 발언이 사이다라니까 딱 또 어떤 분이 열받았고 임수진님 한국당 얘기 아주 국민을 부글부글하게 만드는 재주가 있어요. 이거는 읽어주고 그다음에 자, 네. 그러면 간단하게 시간 다 됐으니까요. 추경. 그야말로 추경 일자리 소방관들 숫자 부족해서 지금 휴가도 못 가시고 병가도 못 가시고 교대 근무도 지금 파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회복지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중소기업의 일자리 지원금도 그렇고 추경은 빨리 만약 문제 있다면 심사를 하시면서 조금 바꾸시거나 개선하시거나 이렇게 해주시면 좋은데 추경을 발목 잡고 정부 조직법 발목 잡고 이건 좀 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태호 의원님. 자, 오늘 처음 출연하셨는데 느낌표 10초. 예. 10초. 그래도 뭐 이렇게 우호적으로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하면 예. 표창원님 문자 폭탄 때려 죽겠습니다. 자, 여의도 UFC 표창원 의원님,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님, 박원석 정의당 당대표 후보 세 분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시고요. 고맙습니다. 저는 3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소서. 정봉주의 정치쇼 3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빅브로더가 해킹을 만났을 때 이게 무슨 얘기야? 빅브로더가 해킹을 만났을 때. 소개하기 전에 들어오지 마세요. 네. 별 낚였어. 자, 음력 7월 7석은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날이고 양력 7월 7일은 정치와 과학이 만나는 날입니다. 이게 뭐야. 잘 썼어요. 자, 삶의 모든 것은 정치와 통하고 미래 정치는 과학과 연결되어 있다. 정치쇼와 과학의 연결고리 오작교 역할을 해주신 분 강양구 과학 전문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양구입니다. 예, 고향이 강원도 양구예요? 아, 제가 군대 갈 때 정말 그런 썰렁한 농담 많이 들었어요. 그랬어요? 너 군대 양구 갈 거다. 오. 네. 저는 전라도 출신인데. 예. 네. 어쨌든 근데 강원도까지 가긴 갔어요. 강원도 오. 홍천. 아니, 그래요? 네네. 양구 근처로 갔네? 그렇죠. 오. 뭐 벌벌 떨었어요. 계속 열차가 올라가니까 야. 진짜 양구까지 가는구나 하고. 열차가 올라가요? 그냥 평지를 달렸죠. 뭘 올라가요? 논산에서 시작했거든요. 아, 북으로 올라간다고? 네, 북으로 올라간다고. 인제 가면 언제나 원통에서 못 살겠네. 인제 원통. 27사. 홍천이랑 인제 딱 사이에서 예. 근무했습니다. 몇 사이 넘어가지 있었어요? 않고. 지금은 없어진 부대예요. 그래요? 네네네. 전멸했어요? 부대가 없어졌어요. 지금. 전멸했어요, 그러면? 아마 다른 곳으로 이렇게 개편하면서 없어진 걸로 알고 6.25 있습니다. 전쟁 때 전멸한 게 아니고? 그런 건 아니고요. 네. 나는 6.25 그럼 50년이면 1930년생인가 했네. 네. 이런 썰렁한 농담 들으면 당혹스럽죠? 네, 어디에서 네. 웃어야 될지 어디에서 인상 써야 될지. 그래도 뭐 계속 뭐 적응이 되고 있습니다. 예. 차근차근. 아재 개그의 특징이에요. 웃을 시점을 정확하게 주면 안 된다. 아, 되게 그 매력적인 분이세요. 아, 그래요? 빠져요, 막. 아, 그래요? 마성의 중독성. 자, 그런데, 네.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방송국이 무슨 방송국이죠? SBS죠. SBS. 프로그램 이름? 정치쇼. 정봉주의 정치쇼. 아, 제가 이거 왜 물어본지 모르시죠? 네. 지금 청취율 조사 기간 중이에요. 아, 그렇구나. 예, 그래서 라디오 전화 뜨르릉 와요. 여보세요? 그럼, 네, 그럼, 어제 라디오 들으신 거 있어요? 그럼, 네, 들었어요. 그럼 무슨 방송국이죠? SBS. 예, 프로그램 이름이? 정봉주의 원맨쇼? 아, 그럼 안 돼요. 내가, 아바타입니까? 아바타만 기억나. 틀린 네. 답을 얘기해주면 안 돼. 정봉주의 정치쇼. 아하, 정치쇼인 것 진행자는요? 같습니다. 정봉주. 아, 네. 아하. 딩동댕. 자, 그럼 선물 싸주겠습니다. 선물은 즐거운 마음 전해드립니다. 이게 선물이에요. 네. 아, 지금 이제 그런 식으로 전화가 가고 있는 거군요. 그러면 오늘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이번 주에 받은 분들 엄청 많아요. 저는 정봉주의 원맨쇼라고 해야겠다. 아니, 뭐, 이 양반이 뭐, 여기 와서 고춧가루 뿌리고. 어디서 고춧가루 뿌려, 지금 청양고추를. 자, 빅브라더가 해킹을 만났을 때 무슨 얘기죠? 네, 그 지난 시간에 이제 빅데이터 관련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뭐 페이스북이라던가 뭐 깜짝 구글이라던가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2011년도에 내 개인정보 달라라고 예. 요청한 초등학생. 네. 어느 나라에 있었죠?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네네. 그래서 오스트리아. A4 용지로 1200쪽. 1200장. 네. 와, 나 그거 갖고 일주일 내내 가슴이 쿵쾅쿵쾅했어요. 예. 나의 모든 정보가 다 기록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예. 근데 그 저번 시간에 제가 이제 잠깐 시간이 좀 부족해가지고 이제 그 빅데이터를 다루는 그런 민간 기업들이 예. 이제 고전적인 빅브로더는 사실은 정부였잖아요. 뭐 국정원, 뭐 NSA, CIA 뭐 이런 것들로 상징되는 그 두 가지가 만나면 훨씬 더 최악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었는데 정작 구체적인 얘기는 못 드린 것 같아서 예. 이 시간에 이제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이 시간에는 좀 약간 봉도사님도 좀 그런 걱정 많이 하지 않아요? 혹시 나의 뭔가를 누군가가 보고 있지 않을까? 아, 좀 그렇게 봐줬으면 좋겠어요. 저 관종이에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전화하다가 끊어지거든요. 네. 그럼 누군가가 전화 해킹 프로그램 가동하고 있는 건데 다시 전화할 때 이래요. 아저씨들 프로그램 좀 좋은 거 쓰세요. 전화가 자꾸 끊기잖아요. 네네. 아무튼 간에 어쨌든 뭐 그 봉도사님은 관종이지만은 네. 그런 걸 굉장히 싫어하죠, 싫어하거나 다들. 불쾌하실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어떻게 조심을 해야 되고 아하. 또 어떤 팁들이 있는지. 그 전에 지난주 내용을 한번 복귀해 드릴게요. 네네. 부모보다도 먼저 10대 딸의 임신을 알아서 10대 딸에게 임산용품 광고를 한 기업. 네. 그리고 또 그 기업이 가진 빅데이터를 뒷문 좀 열어봐. 같이 좀 보자라고 하고 있는 국가기관들. 네. 이게 지금 SF 영화? 아닙니다. 아니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17년. 이미 이거부터 10년 전서부터. 네.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무서워요. 네.
자,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막죠? 일단은 그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부터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최근에 랜섬웨어라는 얘기 뉴스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근데 무슨 용어인지 모르겠어요. 랜섬웨어. 예. 이게 이제 랜섬이라는 영화는 아시잖아요. 멜 깁슨 나오는. 그렇죠. 인질, 몸값. 인질극. 인질극, 아. 몸값. 예, 인지를 잡아놓고 몸값을 요구하는 랜섬이라고. 랜섬. 예, 웨어는 랜섬이라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할 때 소프트웨어. 그 두 가지가 합친 거죠. 예. 그 랜섬웨어는 뭐 몸값 소프트웨어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어허. 굉장히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이걸 처음에 만든 해커 같은 경우는 어허. 머리는 좋은데 양아치야. 아하.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가 합쳐졌는데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봉도사님 컴퓨터로 이메일이라던가 어쨌든 다양한 수단을 동원을 해서 랜섬웨어를 심어요. 그러면 그 랜섬웨어가 보통은 데이터를 가져가거나 파괴하잖아요. 예. 근데 데이터를 가져가지도 않고 파괴하지도 파괴하지도 않고 암호를 걸어버려요. 그러면은 이제 봉도사님이 봉도사님 컴퓨터 안에 있는 야한 동영상 같은 걸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어. 어허. 왜냐하면 암호가 걸렸기 때문에. 예. 아, 저 야동 많이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야구 동영상. 네. 그런 걸 볼 수가 없어요. 예. 암호를 걸어놔요. 오호. 그리고 무슨 중요한 문서 같은 거, 예를 들면 뭐 사업의 무슨 회계 정리해놓은 예. 엑셀 파일 이런 것도 열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암호를 걸어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요구를 하는 거죠. 아하. 암호키는 우리가 가지고 있다. Give me some money. 네, 돈 주면 이 암호키를 주겠다. 아. 그래가지고 이제 난리가 났었던 겁니다. 이야. 네. 우리나라는 뭐 미국이나 유럽보다는 피해가 좀 적긴 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은 뭐 CGV 같은 예. 영화관이 랜섬웨어에 감염되어가지고 뭐 영화를 못 틀거나 아니면 광고를 못 틀거나 그리고 뭐 무슨 뭐 웹 호스팅 업체가 해가지고 그 업체는 거의 파산 지경까지 이르렀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런 거 하면 또 돈을 벌겠네요. 랜섬웨어 키. 그러니까 랜섬웨어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네, 강양구 기자가 랜섬웨어를 만드는 그 해킹 업체예요. 네. 그리고 저는 그 해킹 업체를 또 해킹을 하는 거야. 그러면 좋죠. 그래서 랜섬웨어 키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랜섬웨어 걸린 사람들에게 저 사람들이 10,000원 달라는데 나는 5,000원이면 돼. 아, 그런 게 만약에 개발이 될 수 있으면은 예. 아마 정말 대박이 나겠죠. 하지만 그게 어려워요. 왜요? 그게 어려워요. 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자원을 들여야 되는데 그런 자원을 들여서 뭔가를 만들기 전에 또 새로운 랜섬웨어들이 계속 만들어질 그거 고민할 테니까. 필요 없어요. 그걸 만들지 말고요. 그 회사 임원을 하나 꼬시면 돼요. 그래갖고 정보를 빼내는 거지. 아, 그렇죠. 그렇죠. 뭐 그런 방법도 있을 텐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 막 악순환처럼 막 계속해서 랜섬웨어 막 이런 게 만들어지는 거죠. 아, 지금 우리가 빅브라더가 해킹을 만났을 때 랜섬웨어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있는데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도 드리기 전에 김인선님 랜섬웨어 방지하려다가 외장하드 2테라 날렸음. 네. 신영래님 양구는 현재 백두산 부대가 진주하고 있습니다. 네, 백두산 부대 갈까 봐서 엄청 떨었었습니다. 그래요? 네네네. 그때도 제가 있을 때도 백두산 부대가 있었거든요. 백두산 부대는 백두산까지 진격하겠다라고 하는 최첨단 군기가 강한 부대겠네요. 그런 의미 아닌가요? 네, 모르겠습니다, 저는. 근데 이 랜섬웨어 관련해가지고, 한 가지 이제 예. 또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오늘 저희가 얘기하는 거랑 연결이 되는데, 랜섬웨어가 이제 퍼진 이제 그 운영체제가 윈도우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윈도우 MS 마이크로소프트 제대로 대비를 못 해가지고 이렇게 랜섬웨어가 많이 퍼졌잖아 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욕을 했는데, 예. 마이크로소프트 사장이 기자회견을 자청해가지고, 우리도 잘못이 있긴 하지만, 우리 잘못보다 더 나쁜 놈이 미국 정부다. 어허. 미국 정보기관에다가 미국 정보기관을 욕을 한 겁니다. 왜요? 왜 미국 정보기관을 욕을 한 거냐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보기관이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의 뒷문으로 들어가는 통로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야, 지난주 우리가 얘기했던. 예, 방금 전에 얘기했던, 얘기했던. 방금 전에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정보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의 정보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전 세계의 컴퓨터의 운영체제나 핸드폰으로 들어가는 뒷문들을 막 이렇게 계속 시도를 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얘기할게요. 네. 자, 마이크로소프트가 갖고 있는 윈도우라는 운영체제가 있는 윈도우라고 운영체계를 해킹해서 해킹해서 뒷문으로 갈 수 있는 것을 미 정부가 했다. 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미국 정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채널을 동원해서 정보를 수입하니까 예. 그 정보를 이제 확보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런 해킹 정보를 캐치를 한 거죠. 그러면은 당연히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정상적인 정부라면 예. 야, 너희 윈도우에 뒷문 뚫렸어. 아하. 그거 얼른 막아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정상적인 정부일 텐데 그 미국 정부는 그 얘기를 안 한 거죠. 왜냐면 자기들 뒷문 뚫는 게 뽀록이 날까봐. 뽀록이 나는 게 이상한데 노출될까봐. 노출될까 봐서 그걸 알고 있다는 사실 노출될까 봐서 그리고 그걸 알려주면은 당연히 그 MS 윈도우에서 방책을 세울 것 아니에요. 예. 뒷문을 막을 것 아니에요. 뒷구멍을.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한 거죠.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쟤네들이 이 뒷구멍을 막아버리면 내가 혹시 누군가 컴퓨터에 들어가서 뒷조사를 하고 싶을 때 저걸 할 수 있는데 내가 자기들 뒷문 연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알리지 마라. 이른바 이순신 뒷문 열기. 예. 내가 뒷문 연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건데 예. 미국의 NSA 같은 기관이 알고 있는 그 사실을 해커들한테 이제 퍼진 거죠. 잠깐만요. 고소 준비하시고 긴급 교통정보입니다. 제보입니다. 4168님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호법분기점 1km 못 간 지점 1, 2, 3차로 걸쳐 트레일러 사고 조심. 미리 속도 줄여야겠습니다. 트레일러 사고 조심이요. 영동고속도로에서 인천방향 호법분기점 1km 못 간 지점입니다. 자, 임수진님 선사가 랜섬웨어 걸려서 화주들이 엄청 힘들어하고 있어요. 작자미상님 외국계 회사입니다. 랜섬웨어 걸려 업무가 마비됐습니다. 유유. 9090님 봉도사님 조심하세요. 지금 기자분 봉도사 찜쪄 먹을 사람입니다. 딱 내 스타일입니다. 뭡니까 긍정과 파지티브가 네거티브가 난무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찜쪄 먹을 사람 나쁜 사람 딱 내 스타일 좋은 사람 뭐예요 이게? 감옥 가고 싶으세요? 딱 내 스타일, 딱 내 스타일 아닐까요? 딱 내 스타일 그게 무슨 뜻일까요? 모르겠습니다. 여자분인가요? 모르겠습니다. 무슨 이게 방송을 통해서 썸들을 타고 계셔. 자, 그런데 네. 내가 들어가 있는 것이 뒷문 연계 쫙 퍼졌어요. 네. 누구에게? 해커들한테. 해커들에게. 그러니까 그 해커들한테 퍼지는 방법은 여러 가지로 퍼질 수가 있는데 예를 들자면은 NSA 안에서도 나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잖아요. 예. NSA에서 월급을 많이 주긴 하지만은 어떤 해커가 훨씬 더 많은 돈을 주고 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윈도우나 애플 뒷문 리스트를 나한테 넘겨줘. 그러면 우리 같이 동업해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어보자. 뭐 이런 나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어느 조직이나 나쁜 사람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럼요. 거기에다가 그런 나쁜 사람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NSA 컴퓨터가 해커들로부터 해킹을 당해가지고 아하. 그런 정보들이 해커들한테 빠져나갈 수도 있고요. 예. 그런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이제 NSA가 가지고 있는 그런 비밀 해킹 정보들이 해커들한테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해커들이 그걸 활용해서 랜섬웨어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윈도우 운영체제 뒷문으로 들어가서 이제 막 그걸 이제 퍼뜨리고 있는 거죠. 자, 정리합니다. 자, 윈도우 체계가 있는데 윈도우 체계 MS에서 발표를 하면서 국가정보가 더 나쁘다. 네. 자, 우리가 국가정보기관에 의해서 뒷문이 뚫렸고 이 뚫린 뒷문을 통해서 해커들에게 이 정보가 쫙 퍼졌고 그 뚫린 뒷문으로 해커들이 들락날락했다. 예, 그러면서 랜섬웨어가 이제 그러면서 랜섬웨어가 퍼진 거죠. 그럼 우리 뒷문을 뚫었을 때 뚫지도 말아야 됐지만 뚫었을 때 우리가 당신들 뒷문 뚫려고 뒷문 뚫릴 위험성이 있으니 조심해라. 이런 방법으로 뚫었다. 이것에 대해서 방어벽을 설치해라. 네.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우리가 뚫린 것을 알면은 우리가 정보를 못 꺼낼까 봐. 네. 자신들의 공익을 빙자한 불법적 목적을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런 거니까 자기들이 필요할 때마다 정보를 캐서 쓰기 쉽기 위해서 뒷문 정보를 혼자만 가지고 있다가 그 뒷문 정보가 해커들한테 뚫려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공중의 모든 컴퓨터들을 이제 위험에 빠뜨리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바이러스 한 공중에 빵 뛰었고 쫙 퍼뜨렸는데 그 역할을 한 것이 국가정보기관이다.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사장이 이제 나서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은 뭐 있기 힘든 일이겠지만은 정식으로 이제 항의를 한 거죠. 이제 그러면 안 된다. 예. 그러니까 그 정부에 있는 정보기관들이 뭔가 운영체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뒷문 정보를 알고 있으면은 그걸 얼른 기업들한테 얘기를 해줘서 막도록 해줘야 이런 사건들이 터지지 않는다. 방어벽 설치해야 돼.
자, 이런 식으로 해킹이 되던데 당신도 해킹 안 된다 그랬잖아? 네. 되던데? 거기다가 이제 지금 이제 더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그 랜섬웨어 워너크라이를 퍼뜨린 뒤에 배후에 북한이 있는 것 아니냐. 라는 이제 북한은 외화벌이를 해야 되니까요. 아하. 네. 랜섬웨어를 퍼뜨린 그래서 그 랜섬 그러니까 인질로 잡고 자기들 당신들 비번 내가 줄 때 돈 내놔. 하는 이 배후에 북한이 있을 수 외화벌이를 있다. 하기 위한 북한이 있을 수 있다. 있다. 그럼 이명박 대통령께서 정치를 잘했네요. 모든 결론은 북한 북한으로. 측 소행이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렇게 될까 봐서 이제 상당히 조심스럽긴 한데 전 세계에 이제 이해관계가 없는 특별한 네. 정치적 이해관계가 없는 중립적인 그런 보안 업체들의 상당수가 북한을 지목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뭐 이렇게 굉장히 나쁜 일이죠. 어쨌든 북한이라는 집단 자체가 어쨌든 정상적인 집단은 아니고 지금 예. 어쨌든 남북 관계가 굉장히 개선이 돼야 되는 것과는 별개로 않았지만 북한이 또 IT 쪽의 기술이 대단히 발달해 있죠. 제가 2005년도에 북한에 3박 4일 동안 다녀온 적이 있거든요. 예. 정식으로 불법이 아니라 정식으로 다녀온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그 평양과학기술대학교를 가서 제가 참관을 한 적이 있는데 예. 막 컴퓨터를 가지고 막 하더라고요. 예. 가지고 제가 막 웃으면서 여기서는 운영체제라든가 워드 프로세서는 뭘 써요 그랬더니 그 저를 수행하던 수행원이 픽 웃으면서 당연히 윈도우 쓰고 당연히 MS 워드 쓰지 뭘 쓰겠습니까? 딱 그러더라고요. 아하, 뭔가 냄새가 나는데. 네, 그러니까 자기들도 당연히 왠지 북한 하면은 굉장히 좀 후졌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인식이 쉬운데 사실은 IT와 관련해서는 너희들과 똑같은 수준 혹은 그 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걸 이제 어필을 한 거죠. 돌발 질문. 네. 북한 핸드폰 보급 대수. 그걸까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핸드폰이 상당히 많이 보급돼 있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자, 공식 통계는 400만 대. 네. 그러나 이제 인터넷 접속은 안 되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부 선망만 깔려 있는. 그런데 자기들끼리 다 문자 주고받아요. 네. 그게 400만. 그러나 비공식적으로 하면 600만까지 추정하는 분들이 있어요. 3분의 1이 핸드폰을 갖고 있다. 제가 저기 한 가지 또 사실 얘기해 드릴까요? 예. 그 직접 들은 정보인데 제가 알고 있는 거 얘기하면 오늘 이제 방송 다음부터 못 나와요. 북한에 계신 분이 한국 홈쇼핑을 위성방송으로 시청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홈쇼핑을 보다가 자기가 사고 싶은 게 있으면은 카톡으로 단동 같은 곳에 있는 예. 지인한테 지금 저기 무슨 어디 채널에 나와 있는 무슨 제품 예. 주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러면 단둥에 있는 분이 한국의 지인한테 연락을 하는 겁니다. 예. 사가지고 보내라고. 그러면은 보통 오늘 그게 이제 방송이 되면 내일 저녁에는 평양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단둥을 거쳐가지고 단둥을 거쳐서 이제 평양으로 들어가는 노동자 손에 이제 들려가지고. 네. 그러면 그 오래전 일이에요. 오래전 일이에요. 예. 북한 장마당이 활성화됐어요, 시장이. 네네. 그리고 탈북한 실제 탈북했어요. 근데 이제 그 압록강이나 두만강 근처 가게 되면 중국 핸드폰이 터지잖아요. 네. 그 중국 핸드폰을 갖고 우리나라 탈북자들하고 대화가 돼요. 대화가 되는 거죠. 예. 저도 그 사촌 형이 북한에 있는데 그 이산가족 때 만났거든요. 네. 그 사촌 형이 부탁받았다 그러면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국정원에 신고했죠, 저는. 이런 전화가 왔다. 네. 전화 옵니다, 거기서. 자, 근데 전화 왔는데 장마당에 있는 엄마가 한국에 있는 사고 싶다. 한국에 있는 그 자기 친인척 중에 탈북해갖고 여기 대학을 다니고 있는 외제차를 끌고 다니는데 너는 다른 생각하지 말고 공부만 열심히 하라오. 그 탈북해서 유학을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지금 이런 얘기를 북한 문제 전문가한테 들은 얘기예요. 저도 북한 문제 전문가한테 아까 그 에피소드를 들은 겁니다. 이름이 김 씨예요? 진 씨예요? 이 씨예요. 이 씨. 네네. 없는데 북한 문제 전문가 내 손 안에 다 있는데. 네, 이 씨입니다. 예. 그래요? 그 방송 끝나고 나서 이제 이름 맞춰보고요. 자, 해외 직군에 흐흐. 자, 5332님 저희 회사도 물류센터 컴퓨터가 랜섬웨어에 걸려서 그냥 컴퓨터로 교체했어요. 자료는 평상시 회사 웹하드에 올려져 있어서 그나마 손실이 적었습니다. 8862님 우리나라 업체들이 홈페이지 관리해주는 회사가 랜섬 감염돼서 자, 여기 나왔네요. 해커에게 랜섬 비용 13억 주고 풀었는데. 인질 비용으로 13억 주고 풀었는데 그나마도 완벽 복구가 안 됐다면서요? 네, 안타까운 사람인데 그 회사는 거의 파산 직전이고요. 파산이겠네요. 네네. 박성신님 출장하려 버스 탔는데 봉도사님 목소리가 허허허 부천 성남간 8106 광역버스 여러분 모처럼 뭐 환호 한번 할까요?
8106 광역버스 타신 분들, 부천서 성남 가는 8106 광역버스에 타신 분들, 기사님 감사합니다. 비 오는 날 이렇게 안전하게 우리 국민들을 모셔다 주고요. 대한민국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자, 환호하실 준비하셨고요. 주무시는 분들이 화가 날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하는 거죠. 뭐 우리 맘이지 뭐. 자, 8106 광역버스 셋, 둘, 하나. 와, 잠들었는 분들 다 깨셨네. 헝헝헝 죄송합니다. 1058님, 봉도사님 드라마 보다 재밌고 유익해서 엄마들 모이면서 짱 유식맘 됐어요. 앞으로도 쭉. 자, 군대 얘기했더니 군대 갔다 온 아재들 군대 얘기, 군대 관련 문자 폭증하고 있어요. 이용희님, 21사단 백두산부대 전역자입니다. 백두산부대는 이승만 대통령 6.25 당시 백두산에 태극기를 꽂으라요. 이승만 대통령 창설시킨 최전방 최적의 산악부대입니다. 백두산부대 안 나왔잖아요. 백두산부대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 양구는 노도부대도 있어요. 자, 5794님, 5694님이 양구는 노도부대도 있어요. 5793님, 강 기자님 764단 나오셨나요? 네, 764단 나왔습니다. 야. 참, 우리나라 군대 갔다 온 아재들 참 군대 얘기 나오면 날 세워, 날 세. 군대 얘기 그만 이제. 군대 얘기 그만. 자, 4168님. 호법 분기점 부근 강릉 방향도 1, 2차로 화물차, 승용차 추돌 사고 났습니다. 벼랑아 이게 우리가 교통 안내해주는 방송이 돼버렸네. 비 오니까 이런 거 근데 유익해요. 네. 야, 랜섬웨어도 유익하지만 비 오는 날에 사고 나지 않게끔 조심하세요 하는 것도 유익하죠. 네. 여기서 이제 예. 다시 이제 본류로 돌아가서 예. 오늘 준비해온 얘기로 돌아가서 근데 이제 아직도 안 했어요? 다음 주에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테러 방지법이라던가 뭐 이런 이제 얘기들을 하면 프라이버시 이런 얘기를 하면은 뭐 상당수 분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십니다. 왜냐하면은 아니 내가 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되지. 내가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내가 나만 떳떳하면 내 정보를 뭐 국가 안보를 위해서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유를 위해서 좀 정부기관이 좀 봐도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보다 앞서서 이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련된 법률을 제정하느냐 마느냐를 놓고서 논란이 되었던 오스트리아에서 오스트리아 한 국회의원이 이제 그런 반론을 받고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아마 이제 오스트레일리아의 봉도사님 같은 분인 것 같아요. 부인과 잠자리를 가지거나 화장실에서 대변을 보는 일이 불법은 아니지 않느냐. 하지만은 운동장 한가운데서 그런 일을 하지 않지 않느냐. 누구에게나 남한테 보여주기 싫은 자기만의 무엇인가가 있는 거다. 프라이버시가 있다. 프라이버시가 있는 거다. 그리고 그런 프라이버시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그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권과 관계되어 있는 거다라고 이제 왜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권리 그리고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법률이 중요한지를 이제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역설을 한 거죠. 사실은 프라이버시는 우리나라 헌법에도 정해져 있는 권리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개인의 기본권. 개인의 기본권입니다. 그러니까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게 헌법을 지키는 거지.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건 범죄 행위거든요. 국가기관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됐지? 네. 그리고 또 그런 아까도 이제 뭐 그 국가기관이 오히려 이제 그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해커들에게 취약하게 하는 걸 방조하는 그런 랜섬웨어를 통해서 그런 예를 들었는데 모두의 프라이버시나 보호할 권리들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그런 해커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무엇인가 나쁜 짓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훨씬 더 차단이 되는 거죠. 강양구 기자님. 네. 가져온 거 지금 반도 못했죠? 반도 못했어요. 인사하세요. 끝났어요. 네, 감사합니다. 강양구 기자님 다음 주 금요일날 다시 찾아뵙고요. 저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비 오는데 길 조심하시고요. 바이바이.